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특집 미스터리 네 번째, 베니싱 사라진 사람들,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남양특집 미스터리 첫 번째 편이었죠. 버뮤다 삼각지대 편에서도 수많은 실종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지만, 오늘은 더 많은 실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베니싱 현상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베니싱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이라는 뜻의 단어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라진 사물이 먼 훗날 다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라진 사람의 경우 아예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첫 번째 편이었던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사람들과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 역시 베니싱 현상에 속하지만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해서 별도로 분류했던 거죠. 그럼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어노크 섬의 실종자들. 지금으로부터 436년 전인 1587년 7월 22일, 영국인 120명을 태운 배 3척이 로어노크 섬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대서양 연안에 있는 로어노크는 우리나라의 대부도보다 약간 더 큰 섬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 섬은 윌터 롤리경이 1584년에 발견한 곳으로, 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탐험과 식민지 개척을 명령받았기 때문에 로어노크 섬을 식민지 개척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목표한 것은 버지니아, 그러니까 영국 처녀 여왕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1585년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떠난 함대가 로어노크로 파견이 되어서 식민지 건설을 시작했지만, 영국과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1차 식민지 건설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587년, 윌턴 울리의 지원을 받은 존 화이트가 이끄는 120명이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은 식민지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이주하는 가구당 농지 500에이커, 그러니까 약 61만 평을, 가구당 61만 평을 무상 분양한다는 약속을 믿고 출발했던 거죠. 그러나 기상이 나빠지면서 당초 식민 예정지로 손꼽았던 북쪽의 체사피크만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 기착지였던 로어노크 섬에서 발이 묶였던 겁니다. 로어노크 섬에 머물다 보니까 무기는 물론이고 먹고 마실 물마저도 부족해진 그들은 영국에 배를 보내어서 식량을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또한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갔고 나름대로 관계 개선에 성공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물자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이트는 몇 명의 거주민들과 함께 보급 물자를 지원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화이트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식량과 무기 등의 보급 물자를 받아오려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맞서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모든 선박에 대한 운항을 금지시키고 항구에 출발 대기 상태로 묶어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속절없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화이트가 보급물자를 싣고 돌아왔을 때 로어노크 섬 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나 습격의 흔적 같은 것도 없었고, 살림살이나 옷가지 등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만 모두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기둥에는 크로아토안이라는 글자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화이트는 혹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행선지를 기록해 두라. 만약 강제로 떠나게 되었다면 몰타 십자가를 남겨라. 라는 지시를 내려두었기 때문에 특별한 싸움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람들이 크로아토안 섬, 현재의 헤터라스 섬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섬들을 수색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이트와 보급물자를 싣고 왔던 함선들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화이트 역시 영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마저 로어누크 섬에서 헤어진 채로 다시는 찾아가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로어노크 거주민들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언제 이들은 사라지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거주민들이 그나마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동화일 수도 있고 강압적인 동화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화가 된 이후에 원주민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실제로 30년이 훌쩍 지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이 세력을 확장하던 당시에 원주민과 서양인 혼혈로 보이는 이들을 발견하기도 했고 서양식 건축물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 무엇인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설은 영국의 식민지 확장을 막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영국의 항로를 뒤져서 로어노크 섬을 찾아내었고 무장한 스페인 군인들이 급습해서 거주민들은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스페인으로 끌려가고 일부는 죽어서 바다에 수장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딱히 근거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그저 가설에 그쳤을 뿐입니다. 로어노크 섬의 거주지에 있던 115명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베니싱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었고 2010년에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라져버린 1200명의 이누아트. 앞서 115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사라진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려 1200명의 부족민 전체가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안지쿠니 호수 근처에는 이누이트족이 마을을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 사람들과 모피를 거래하곤 했는데 사냥꾼 조 라벨 역시 이들과 오랫동안 거래했던 사람이었죠. 조는 이 마을에 들러 모피를 구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며칠 뒤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살던 약 1200명의 부족민들이 모두 사라졌고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조는 경찰에 달려가서 이들의 실종을 신고했고 경찰들은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썰매는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조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불을 피웠던 화덕도 그대로였고요. 바느질 도구나 사냥 도구들 역시 가지런히 놓여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안자쿠니 호수 실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사건이 확대되자 캐나다 경찰은 이누이트 마을의 실종 사건은 애초에 접수된 적도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성명서를 통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마을이 그렇게 외진 캐나다 북서쪽 지역에 존재할 수가 없다. 해당 지역에서 어떤 특이한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제이 넬슨 경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 부족의 실종 사건을 조사했고 상부에 보고까지 했던 것이죠. 사건은 이렇게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일부 학자들은 이누이트족은 원래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지쿠니 호수 마을의 이누이트들 역시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곳을 떠났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강력한 오류가 존재하는데, 우선 불이 피워진 화덕에는 요리 중이던 음식이 남아 있었고요. 바느질하던 옷감들 역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누이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사냥 도구들이 마을에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이누이트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던 썰매와 썰매견이 마을에 남아 있었다라는 점이죠. 특히 썰매견의 경우에는 썰매역에 묶여서 아사한 상태로 눈에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마을에 있던 이누이트 묘지 안에 시신들 역시 모두 파헤쳐져 사라졌다라는 점이죠. 즉,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마저 실종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실종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누이트들이 UFO를 발견했다라는 기록을 마을을 수색하던 수색대가 발견했다면서 외계인들이 이 사람들을 납치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시체들이 마을 사람들을 공격해서 모두 죽거나 도망쳤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미국의 과학자였던 찰스 베넷은 그 마을에 웜홀이 열리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다른 공간으로 시공간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죠. 그리고 2014년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허구라는 사실을 미국의 대중매체였던 스케토이드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프랭크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1959년에 발표한 스트레인저 댄 사이언스, 과학보다 이상한 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 이야기로 와전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1930년 한 뉴스 기자가 안지쿠니 호수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이누이트 마을에 대한 기사를 썼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마을을 거쳐가는 모피 사냥꾼들을 언제나 환영했다. 그러던 1930년 마을 사람들과 잘 아는 사이였던 조 라벨이라는 모피 사냥꾼이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아직 기우던 옷가지들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고 화덕에는 음식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무슨 연유로 급하게 떠나야만 했다고 결론지었다. 더 괴이한 것은 7마리의 썰매개가 굶주려 죽어 있었으며 하나의 묘지가 파헤쳐져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 묘지를 둘러싼 돌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라벨은 동물의 소행이 아니란 것쯤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캐나다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다. 프랭크 에드워드의 스트레인저 댄 사이언스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누이트 마을 사람들의 실종 사건과 거의 유사하죠. 게다가 그들의 발표를 살펴보자면 1988년 한 캐나다 경찰 역사 기록관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근무했던 경찰들에게 이런 이야기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모두들 그런 비슷한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답했으며, 그렇게 멍청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매우 놀라워했다.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 라벨이라는 사람이 호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온 적도 없고 경찰은 수색대를 파견한 적도 없다. 찾을 수 있는 관련된 기록이라고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질의하는 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니다 답변하는 편지들 사본뿐이다 등의 답변을 받았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이누이트 부족의 실종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1930년에 일어난 사건을 프랭크가 소설에 쓴 것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캐나다 경찰의 답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증거는 이 사건이 허구의 사건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세계의 미스터리가 될 뻔했던 이 사건은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자, 오늘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